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8월 8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일본 장편 애니메이션 리본 히어로입니다. 시리즈 애니메이션 제외하고 한 편으로 완결성을 가지는 장편 애니메이션은 넷플릭스 일본 오리지널 작품으로는 초가구야 공주 이후 처음 나온 작품인데요. 초가구야 공주가 올해 2월쯤에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반년 정도 텀으로 넷플릭스에서 일본 장편 애니 신작이 나왔습니다. 초가구야 공주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 급의 작품을 기대했지만 사실 그렇게 재미있는 작품이 흔하지 않죠. 초가구야 공주급은 당연히 안되고 그보다 많이 아쉬운 작품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반응을 봐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네요. 작화, 캐디, 액션 연출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지만 역시 내용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이 애니메이션은 일본의 원조 만신 데즈카 오사무의 작품 리본의 기사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원작이 아니고 원안이더라고요. 워낙에 리본의 기사 내용과 동떨어졌기 때문에 리본의 기사가 원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원작이 아니라 원안이라고 했지만 아무튼 원조 만신 작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리본의 기사라는 작품이 담고 있던 중요 요소들에서 제대로 가져온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 관련이 없는 작품이고 그냥 어그로 끄는 용도로만 원조 만신 이름을 이용한 게 아닌가 그런 비판까지 받고 있는 거죠. 물론 저는 리본의 기사를 보지 않아서 그 작품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긴 한데요. 나무위키에서 읽은 얄팍한 지식 정도. 리본의 기사 애니메이션은 우리나라에서 1971년, 1979년, 1983년에 방영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윗세대 분들 중에서는 이 작품을 잘 아는 분들도 있긴 할 거예요. 아무튼 저는 잘 모르는 작품입니다. 그래도 나무위키를 보니까 주인공인 사파이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더라고요. 여자의 마음과 남자의 마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캐릭터. 그런데 마음만 그런 거고 신체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남자의 마음도 있다는 점과 왕위 계승권과 관련된 정치적 사정 등등 해서 외부에는 공주가 아닌 왕자로 알려져 있고 남자인 척 살아가는 그런 캐릭터죠. 남자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전투라든가 남자다운 활동도 잘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작품을 보지는 않았지만 뭔가 요즘 시대에는 이런 설정의 작품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이야 남자든 여자든 내면에 남자 같은 점과 여자 같은 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당연시되는 시대이고 더 극단적으로는 남성다움 여성다움 같은 개념 자체를 사라지게 하려는 움직임도 있잖아요. 저는 거기까지는 반대인데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다는 것 자체는 명확하니까 정확한 경계가 모호할 뿐이지 서로 다른 영역에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여자인데 남자들 취향의 액션이나 스포츠 게임을 좋아한다든가 저처럼 남자인데 여자들 취향의 순정 만화를 재미있게 본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저 사람은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을 모두 가진 특수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여자 군인들이 전장에서도 많이 활약하고 있고 영화, 드라마, 게임 같은 창작물에서도 여전사 캐릭터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무슨 남자의 마음이 있는 여성이라서 그런 거다라는 설정은 그냥 그 설정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무의미한 개념인 거죠. 명확하게 다르게 인식되는 지점이라는 건 남자인데 순정 만화를 본다, 여자인데 전쟁에 나간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거. 그러면 이 캐릭터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신체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관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게 생각보다 흔한 경우라고 합니다. 양성구유, 어지자지, 영어로는 인터섹스. 아무튼 이런 경우가 어떤 캐릭터의 특성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설정은 평범한 인간의 설정에서 딱히 구분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공주인데 왕자인 척 한다든가 그 외에 여러가지 이 설정을 바탕으로 재밌는 내용을 담고 있긴 하겠죠. 리본의 기사라는 작품이. 그런데 데즈카 오사무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발상으로 시작해서 여러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지 지금 시대에는 창작물의 주인공 설정으로 성립이 될 만한 발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이번에 리본 히어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이가라시 유키 감독이 데즈카 오사무의 중요 설정을 가져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냥 평범한 여자, 평범한 공주가 주인공입니다. 물론 싸움은 잘하죠. 하지만 남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설정은 없다는 거. 그런데 감독이 그런 젠더 설정을 빼버린 거에 대해 뭔 인터뷰를 이상하게 하는 바람에 괜히 좀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시대가 변해서 데즈카 오사무의 그 설정을 그대로 쓸 수 없는 건 문제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두 개의 마음이라는 거, 정확히는 두 개의 영혼이죠.
그 설정을 적용해서 사파이어 공주가 마법 기사 같은 형태로 변신을 하는 그런 설정으로 적용한 거는 그 역시 나름대로 타당한 선택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주인공 사파이어 말고 이런 젠더 설정을 어거지로 넣은 것 같은 캐릭터가 등장하긴 합니다. 벨벳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누가 봐도 미소녀인데 목소리는 걸걸한 남자. 뭐 이러쿵저러쿵 복잡한 젠더 설정은 아니고 그냥 단순합니다. 요장 남자. 사실상 리본 기사의 주인공도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보통 인간의 설정과 차이 없다고 본다면 그냥 남장 여자였던 거고, 이번 애니메이션의 벨벳이라는 캐릭터도 그냥 여장 남자일 뿐 다른 특성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피상적으로 리본 기사의 요소들을 구색 맞추는 수준으로 가져온 걸 수 있지만, 말했듯이 데즈카 오사무의 시대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것도 저는 이해는 되고요. 다만 그만큼 데즈카 오사무의 작품과는 동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어그로로 이용한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비판도 타당하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 이후로 이 작품을 크게 까려는 마음은 없고 애초에 리본 기사를 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이 작품 자체의 내용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초가구야 공주 정도의 재미를 기대했지만 당연히 그에 미치지 못하고, 초가구야 공주보다는 올해 봤던 일본 장편 애니메이션 중에서 호소다 마모루의 끝이없는 스칼렛 쪽에 오히려 가까운 작품이었는데, 끝이없는 스칼렛이 평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저는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봤거든요. 리본 히어로는 끝이없는 스칼렛보다도 확실히 더 별로였고요. 그런데 뭐 판타지 2세계 풍경이라던가 두 작품이 닮은 점이 꽤 있어요. 리본 히어로도 4, 5세계 같은 공간을 배경으로 한 액션 장면들이 비중 있게 나오기도 하고요. 분위기도 뭔가 칙칙하죠. 그런데 끝이없는 스칼렛은 그 배경 분위기에 걸맞게 내내 어두운 내용이었는데, 리본 히어로는 이상한 개그도 많이 나오고 아동용 애니 같은 방향의 유치한 상황이라든가 마지막 전투는 짱구는 못 말려스럽게 연출되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느낌이 아니다. 그리고 내용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희한하게 난해한 방향으로 가는데 주제나 메시지도 잘 와닿지가 않아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는데 이게 맞아? 이런 생각만 계속 들고, 내용을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실버랜드라는 나라가 네르갈이라는 거대 괴수한테 멸망당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주인공인 사파이어는 만국의 공주, 생존자인 거죠. 그리고 옆에 아동용 만화스러운 조력자 캐릭터 지르코라는 할머니 캐릭터가 붙어 있습니다. 사파이어의 시종 같은 역할이고, 그런데 캐릭터 디자인만 봐서는 할머니로 보이지가 않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둘을 보고 어린 소녀와 할머니라 뭐 이런 반응하는 걸 보고 오잉? 할머니였어? 그렇게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지르코가 천재 공돌이 속성이 있어서 여러가지 아이템을 만듭니다. 처음에 나라 멸망할 때 네르갈이라는 괴수가 곰팡이 같은 걸 뿌리거든요. 사파이어가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팔이 곰팡이에 오염되어서 사실상 절단을 해야 할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런데 천재 공돌이 할매 지르코가 기계팔을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그래서 사파이어는 한쪽 팔이 기계인 캐릭터다. 그리고 나중에 사파이어가 리본 히어로라는 일종의 마법소녀 변신 상태가 되었을 때도 신체 능력 자체는 마법의 힘으로 인간을 초월하게 되지만 무기는 지르코가 만들어진 무기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마법만 쓰는 게 아니라 마법과 과학의 능력이 결합된 전사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나라가 망한 후 사파이어와 지르코가 둘이서 황무지를 떠돌다가 골드랜드라는 나라에 도착합니다. 이름만 봐도 느낌이 오지만 실버랜드보다는 더 큰 나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나라는 왜 네르갈한테 멸망당하지 않고 버티고 있느냐? 일단 골드랜드는 왕족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 나라의 지도자는 교황이고요. 네르갈이 가끔씩 나타나서 피해를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라가 멸망할 정도는 아닌 수준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네르갈은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형태의 네르갈이 있고 가끔 한 마리씩 나타나서 깽판 치고 갑니다. 엄청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니죠. 네르갈은 말하자면 인간 입장에서 포식자 같은 존재인데, 포식자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포식자한테 먹히는 종이 무조건 멸망하는 건 아니니까 보통 배부르면 집에 가잖아요. 네르갈은 인간의 영혼을 먹습니다. 그래서 골드랜드가 선택한 방법은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냥 재물도 아니고 공동체가 가장 아끼고 보호해야 하는 존재, 고아원의 아이들을 재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기도로 극복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사회입니다. 이게 여러가지 현실 세상의 은유도 담고 있는 내용인데, 특히 왜 종교가 존재하는가,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가에 대해서도 뭔가 뒤틀린 해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고요. 아무튼 사파이어와 지르코가 골드랜드에 도착을 해서 마음씨 좋은 사람들 만나 신세도 지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주민들은 크리스탈 광산에서 일합니다. 이 세계관 자체가 뭔가 크리스탈 문명이라고 해야 하나? 크리스탈이 광자 에너지인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동력으로도 쓰고 광원이기도 하고 크리스탈을 넣어서 화폐를 만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크리스탈을 계속 채굴해서 문명이 돌아가는 그런 세계인 거예요. 채굴은 팀 단위로 움직이게 되고요.
사파이어와 지르코가 어떤 팀에 들어가서 동료들이 생기는데 캐릭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디자인은 다들 신경 써서 개성도 있고 근사하게 뽑았는데 캐릭터 자체는 개성이나 역할이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조용 캐릭터들의 역할이나 캐릭터성이 약한 것도 이 작품 내용의 큰 단점 중 하나고요. 그나마 이 중에서 초록이라는 캐릭터가 빌런은 아닌데 사실상 이 작품은 인간 빌런이 없습니다. 최악의 트롤을 저지르는 캐릭터도 악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보통 인간 수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는, 특히 이 초록이가 그런 캐릭터예요. 딱히 나쁜 놈은 아니지만 보통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로 그려진 것 같고요. 아무튼 동료들과 함께 채굴을 하고 있는데 네르갈이 나타난 거죠. 네르갈이 나타나면 일단 대피하고 적당히 깽판 치다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파이어의 동료가 위기 상황에 처하고 사파이어는 어찌어찌 하다가 무슨 동굴로 추락하는데 동굴 아래에 크리스탈의 에너지가 모인 것 같은 호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골드랜드로 오던 길에 늑대에게 공격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디선가 두 개의 하트가 달려와서 사파이어가 머리에 커다란 하트 모양의 리본 장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데즈카 오사무의 캐릭터 디자인을 그대로 따온 설정. 아무튼 어디선가 두 개의 하트가 달려와서 사파이어의 머리 리본과 결합을 하고 그걸로 무슨 힘이 생기면서 늑대를 물리치거든요. 그리고 채굴장 지하 호수에 빠지면서 그 힘이 완전히 각성하게 되고 짜잔 마법 소녀 변신. 이렇게 리본 히어로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변신할 때마다 리본의 기사 등장이라고 유치한 멘트를 날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네르갈을 물리치고 네르갈이 죽지는 않고 그냥 도망칩니다. 동료들은 사파이어가 변신했다는 걸 알지만 변신하면 모습이 달라지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정체를 들키지 않죠. 그런데 골드랜드를 다스리는 교황의 부하 중에서 벨벳이라는 여장 남자가 있는데 벨벳이 눈치를 까고 사파이어의 동료 중 초록이를 잡아와서 리본 기사의 정체가 사파이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교황을 비롯해서 골드랜드를 다스리는 조직은 미트라라고 통칭되는데 미트라의 방침은 절대 네르갈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벳이 사파이어한테 네르갈과 싸우면 안 된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 벨벳도 속으로는 현재 미트라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벨벳이 고아원 출신이라서 고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게 싫었던 겁니다. 네르갈이 발생하는 창조의 기둥이라는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해 저그 해처리 같은 겁니다. 물론 저글링 히드라가 개떼같이 나오진 않고 한 마리의 울라리만 나오는 그런 해처리인 거죠. 벨벳이 사파이어를 데려가서 울라리를 해치우고 해처리를 깨는 거예요. 노점 단속하는 거 멘치로 여러 해처리를 파괴하는데 네르갈과 싸우면 안 된다는 방침에 이유가 있었어요. 더 나쁜 일이 벌어집니다. 골드랜드 인근 지역에 해처리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벨벳은 아이씨 큰일났다 이러고 있는데 사파이어는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고 그 해처리들을 다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인계점을 넘어서 거대한 해처리가 생겨버리고 공방 풀업 울라리가 등장하는 거죠. 울라리와 뮤리의 결합, 날아다니는 네르갈. 참고로 이놈이 바로 실버랜드를 멸망시킨 네르갈입니다. 사파이어가 기어이 이놈하고도 싸우는데 도시는 쑥대밭이 되고 그 와중에 초록이까지 죽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쓰러뜨려요. 그런데 해처리를 파괴해도 크립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하늘도 붉은색이고 완전 개같은 풍경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교황이 나타나서 인간은 절대 네르갈에게 이길 수 없다. 사파이어의 리본을 압수해서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게 하고 평소 하던 방식대로 재물을 바쳐서 네르갈을 달래려고 하는 겁니다. 최종 보스 네르갈이 등장해요. 네르갈이라는 괴수가 에반게리온의 사도 느낌도 있고 마지막 최종 보스 네르갈은 더 그런 느낌이 강하죠. 에반게리온의 사도는 천사가 모티브이고 천사의 묘사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그런 느낌이 이 최종 보스 네르갈에게서도 느껴지는데요. 네르갈은 다른 이름으로 재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재라는 건 죽은 다음에 남는 존재, 즉 인간의 영혼, 인간의 기억과 원혼이 형상화된 존재가 네르갈이다. 뭐 그렇게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감독은 코로나 시대에 이 작품을 구상했고 코로나를 은유하는 빌런 캐릭터로 네르갈을 설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최종 보스 네르갈에게 고아들을 바치기 직전에 사파이어의 친구와 동료들이 교황이 가지고 있던 하트 리본을 빼돌려서 사파이어에게 돌려주고 벨벳이 혼자 아이들을 구하려다가 아이들과 함께 먹히기 직전이었는데 변신한 사파이어가 모두를 구출하죠. 그 후에 사파이어가 스스로 네르갈의 몸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 안에서 최종 전투. 그 안에 존재하는 건 말하자면 원혼들이죠. 초록의 영혼도 있고 과거에 네르갈과 싸웠다는 말대가리 형상을 한 이상한 전사도 있어요. 여기는 더 이상 싸움도 고통도 없는 안락함의 세계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사파이어에게 싸움을 그만두라고 하지만 사파이어는 그걸 거부하고 최종 전투가 벌어집니다. 사파이어의 리본에 붙어있던 하트가 분신처럼 갈라지면서 하나는 벨벳의 형상이 되고 하나는 사파이어가 골드랜드에서 친구가 된 파인이라는 캐릭터의 형상이 되면서 이렇게 3명의 캐릭터로 싸우게 되는데요. 이 최종 전투가 짱구는 못 말려스러운 웃기는 전투로 연출이 돼요.
말대가리 기사가 주인공 칼을 빼앗아서 이쑤시개로 쓰고 돌려준다던가, 수많은 원혼들한테 햄버거 형태로 깔려서 떼굴떼굴 구른다던가, 아무튼 연병을 떨다가 결국은 네리갈의 인자라고 사도의 핵 같은 거, 그걸 파괴해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골드랜드의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네리갈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소멸했다라고는 나오지 않아요. 네르갈이라는 존재의 근원을 생각하면 절대 소멸시킬 수는 없죠. 그냥 활동 주기가 바뀌었다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어쨌든 당분간은 걱정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은, 하지만 뭔가 확실히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은 애매한 해피엔딩. 마지막은 사파이어와 지르코가 실버랜드로 돌아가서 크레딧 후의 쿠키 영상으로 실버랜드의 폐허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끝나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이냐? 코로나를 은유했다고 하지만 네르갈은 사실상 인간 세계의 모든 부조리와 고통, 비극을 형성한 존재인 것 같고요.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 싸워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도 이해는 되죠. 교황도 그렇고 처음에 실버랜드가 멸망할 때 죽은 사파이어의 엄마까지도 사파이어한테 싸우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하거든요. 이길 수 없는 존재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는, 인간 세상의 부조리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의 어느 시대에든 늘 인간들의 고통과 희생은 존재했던 거고, 그게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없다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와 함께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싸우는 움직임 역시 존재하죠. 그걸로 큰 문제가 해결되고 길게 평화의 시대가 존재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다시 안 좋은 시대가 오게 되는 거고,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죠. 세계가 다시 전쟁과 대립의 시대가 되어가는 걸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이 작품은 우리가 세상의 부조리나 인간의 고통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면서도, 그럼에도 그런 문제들과 싸우거나 혹은 뭐라도 해야 한다는 대의, 혹은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전달 방식이 좀 중이병스럽긴 하지만 승산이 없는데도 싸운다라는 건 어찌 보면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메시지 자체가 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사파이어의 싸움 외에 사파이어의 친구인 파인이 노래하는 장면, 그리고 교황이 기도하는 장면, 싸움, 노래, 기도, 모두 인간이 세상의 문제를 극복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이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사파이어의 싸움도 그렇고 교황의 기도도 그걸로 우리가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건 맞는 말이죠. 하지만 희생에 대해 결국은 침묵하게 된다는 거, 종교의 역할이 가진 이중성이라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파인의 노래도 되게 중요해요. 파인은 계속 뭐라도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캐릭터거든요.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무슨 책을 쓰잖아요. 저는 파인이 예술가를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봤는데, 마지막 전투에서 밖에서 동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파이어한테 힘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의 중요한 모티브 중 하나가 연극이에요. 사파이어가 들어간 네르갈 내부의 세상은 마치 연극 공연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세계거든요. 이 작품의 형식 자체도 액트가 넘어갈 때마다 막이 쳐지는 연출이 나오면서 연극에서 따온 형식임을 보여주고 있고, 데즈카 오사무의 리본 기사가 애초에 여성 배우들이 모든 캐릭터를 연기하는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공연을 보고 기획한 작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도 마지막에 네르갈 인자를 파괴할 때 실사 영상들이 나오면서 다카라즈카 가극단과 데즈카 오사무의 원작 만화책이 실사로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파인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예술의 재능이 사파이어를 비롯해서 세상에 힘을 주는 역할이지만, 그와 함께 네르갈의 내부에서 연극의 형태로 사파이어가 현실의 싸움을 멈추게 하고 안락함에 안주하게 만드는 이중적인 역할도 하는 거죠. 인간이 제시하는 모든 해답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싸움, 예술, 기도까지 모두 이중성이 있다. 특히 현실에서 도피하는 안락함이라는 건 에반게리온에서도 중요하게 다룬 테마이기도 하고요. 결국 데즈카 오사무의 원안에서 가져온 핵심은 바로 이중성인 것 같아요.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을 함께 가진 이중성. 하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그런 젠더 테마를 버리고 좀 더 보편적인 인간 세계 테마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내내 두 개의 하트가 달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하트의 정체가 뭔지 나중에 나오는데, 마법의 힘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두 줄 띠. 이 띠를 두른 하트는 데즈카 오사무의 리본 기사 주인공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트는 원래는 주인공 몸에 들어갔어야 할 또 다른 마음이에요. 이거는 데즈카 오사무 작품을 봐야지 정확히 이해되는 장면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 마음이 데즈카 오사무 작품과는 달리 주인공 안에 안 들어가고 있다가 리본 기사 주인공의 영혼이 옆에 오면서 얘를 데리고 같이 연락에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좀 뒤늦게 사파이어에게 도착을 해버렸고, 이미 성장한 사파이어에게 마법소녀 변신의 능력을 주면서 결합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모든 상황이 완전히 납득이 되진 않지만 저는 대충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작품의 주제와 데즈카 오사무 작품과의 관련성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생각보다 그럴듯한 완성도의 작품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주제의 전달 방식이 되게 중이병스러웠고 마법소녀 배틀물로서 기본적인 전개 플롯이 부실한 데다 벨벳을 제외하면 조연 캐릭터들의 매력이나 역할도 애매했다. 전체적으로 좋게 평가하기는 힘든 작품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인공 목소리 연기한 성우가 개그우먼이고 그 외 다른 캐릭터 중에서 특정 회사 소속의 버튜버 3명이 성우로 참여했다는 것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던데요. 그런데 싸움, 예술, 연극, 기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는 작품에서 주인공 목소리 연기를 개그우먼이 맡았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전문 성우가 아니지만 저는 크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우 관련해서는 저는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급한 많은 단점들이 확실히 있었고 그래도 작화와 캐디는 훌륭하고 액션 장면도 꽤 볼만했기 때문에 최종 평가 이거 별점으로 좀 고민하게 되는데요. 끝이 없는 스칼렛은 제가 별 2개 반을 줬거든요. 나중에 라방에서 올해 본 작품들 별점 다시 조정하면서 스칼렛을 별 3개로 올려야 할 것 같고요. 이번 히어로도 스칼렛과 동일하게 별 3개를 일단은 주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두 작품 중에서는 스칼렛이 좀 더 낫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리본 히어로의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